지금 한 나라가 단 72시간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3조 원을 투자한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정부의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10년간 3,000명을 고용하고 10,000명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했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축출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떠나자 실업률이 18%로 치솟았고 협력업체 200여 개가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는 결국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며 굴욕적인 복귀 요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72시간의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헤인즈입니다. 72시간. 평생 기업 업무를 해오며 이렇게 짧은 통보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정부 청사회의실에서 울린 전화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사만타 위라 장관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려왔어요. 현대자동차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10년간 이 나라에 쏟아부은 투자 규모가 3조 원을 넘습니다. 사만타 위라는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라도 하듯 담담하게 말했죠.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갈등을 이유로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 현지법인은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직원 3,000명이 모이는 축제였죠. 초대장까지 발송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습니다. 이성민 총괄이 급히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정부 발표문은 오후 2시에 공개되었습니다. 노동 분쟁 해결 실패와 투자 환경 악화를 이유로 현대자동차 철수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노사 갈등은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임금 인상 협상이 조금 늦어진 것뿐이었죠.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법무팀장인 저조차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분쟁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72시간이면.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확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 연합대표가 급히 연락을 해왔어요. 그들도 정부 발표를 보고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200여 개 업체가 현대자동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이 문제가 단순한 기업 철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7시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법적 대응보다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움직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제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이성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우리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3조 원 규모의 공장 설비와 운영 자금이 모두 묶인 것이었어요. 은행 계좌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직원 급여 계좌까지 동결된 상태였어요. 3,000명의 현지 직원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받을 급여가 위험해진 거죠.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30분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회사 정문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귀를 아프게 했죠. 현대자동차 철수 관련 입장 발표 언제 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민이 급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부는 노사 분쟁을 이유로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는 심각한 노사 분쟁이 없었어요. 단지 연례 임금 협상이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것뿐이었죠. 이런 수준의 협상 지연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노동조합 대표가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분쟁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협력업체 연합대표도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200여 개 협력업체의 대금 지급도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문제의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실감했어요. 오후 2시 산업투자조정청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사만타 위라 장관 명의로 된 자산 동결 통지서였어요. 문서에는 노동 분쟁 해결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죠. 이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노동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0년간 이 나라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현대자동차를 이런 식으로 내몰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녁 무렵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단과 법무진이 모두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어요.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10년 투자가 하루아침에 위험해진 상황에서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저는 현지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본사에서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전 9시 서울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법적 대응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투자를 버리고 질서 있게 철수하겠다는 결정이었죠. 제 손에 들린 수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성민이 회의실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10년이었는데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3조 원의 투자와 10년의 시간이 72시간 만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무팀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투자협정 위반, 자산 동결의 부당성, 절차적 하자까지 충분한 소송 사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본사의 결론은 확고했어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직원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3,000명 직원들의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 것이었어요. 생산직 김 대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죠. 법적으로는 현지 법인이 해산되면 모든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이성민이 직원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회사는 떠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현지 직원 재취업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할증 지급, 재취업 알선, 직업훈련 지원까지 세세한 계획을 세워놓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이성민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협력업체 연합대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200여 개 업체가 현대자동차 철수로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스며 있었죠. 이들 업체 대부분이 현대자동차 의존도가 70%를 넘었거든요. 오후 4시 무상의료센터 책임의사가 찾아왔어요. 현대자동차가 운영해온 지역 의료센터도 문을 닫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매월 3,000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었죠. 대체 의료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저녁 7시 이성민이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남기고 우리는 떠난다. 현지 직원들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한 상태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 11시 철수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남은 시간은 24시간뿐이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익숙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산업투자조정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장관이 비밀리에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사만타 위라 장관이 일주일 전부터 외국 투자자들과 은밀한 접촉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철수 이후 들어올 대체 투자에 관한 논의였다고 하더군요. 오전 6시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보자가 약속한 증거 자료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적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만약 제보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제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실 주차장에서 제보자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 문서들을 보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그가 건넨 봉투 속에는 회의록과 계약서 초안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만타 위라는 한 달 전부터 유럽계 자동차 회사와 비밀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철수하면 즉시 대체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정치 자금 제공 조건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성민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즉시 회의실로 와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온 10년이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이성민과 함께 서류를 검토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축출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노사 분쟁은 핑계였고 처음부터 현대자동차를 내몰기 위한 명분 만들기였던 것입니다. 오전 10시 추가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사만타 위라와 유럽계 자동차 회사 간의 이메일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제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계획적 제거의 표적이었던 거죠. 이성민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간 성실하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해온 기업이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후 2시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어요. 서울에서는 법적 대응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수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남은 시간은 18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72시간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정말 끝났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정확히 정부 통보로부터 72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어요. 이성민이 공장 전체 가동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10년간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춘 거죠. 기계들의 웅웅거리는 소음이 사라지자 공장 안은 소름 끼치도록 조용해졌어요. 3,000명의 직원들이 공장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함께해온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마지막 트럭이 공장을 떠났어요. 핵심 장비들과 중요 서류들을 실은 차량이었습니다. 저도 그 트럭에 탔죠. 뒤돌아본 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활기가 넘쳤던 그곳이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성민이 마지막 점검을 위해 공장 안을 걸었어요. 그의 발걸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생산 라인마다 남겨진 현지 직원들의 개인 물건들이 눈에 띄었죠. 가족 사진, 작은 화분, 개인 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후 2시, 본사 차량들이 모두 공장을 빠져나갔어요. 저와 이성민을 포함해 한국인 임직원 모두가 철수 완료한 것이었습니다. 공장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200여 개 업체 중 절반이 당일 가동 중단을 결정했어요. 협력업체 연합 대표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제 끝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현대자동차와 이 나라의 모든 관계가 종료된 것이었거든요. 무상의료센터도 그날 오후 문을 닫았어요. 의료진들이 마지막 환자를 돌본 후 장비들을 정리했습니다. 매월 3,000명이 이용하던 시설이었는데 대체 의료시설은 없었어요. 센터 앞에 모인 주민들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후 5시 이성민이 공장 정문에 자물쇠를 채웠어요. 열쇠를 현지 관리인에게 넘겨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저는 그 말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10년의 시간과 3조 원의 투자가 이 순간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저녁 8시 공항에서 마지막 비행기를 탔어요. 기내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불빛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지역만 유독 어둠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 어둠이 앞으로 이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우리 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3조 원 규모의 투자와 3천 명의 직접 고용, 10,000명의 간접 고용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지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실업률이 18%까지 치솟았다는 뉴스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원 3,000명과 협력업체 10,000명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충격이었죠. 저는 서울 사무실에서 그 뉴스들을 지켜보며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화요일에는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협력업체 200여 개 중 절반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었어요. 현대자동차 의존도가 높았던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부품 공급업체, 운송업체, 심지어 주변 상권까지 타격을 받았죠. 수요일 오후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현지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연합 대표였습니다. 병원에 갈 곳이 없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던 무상의료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의료센터 폐쇄로 인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2시간 거리였거든요. 현대자동차 의료센터는 지역 주민 5만 명의 유일한 의료시설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충격이었죠.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긴급 고용 창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숙련공들을 단기간에 다른 분야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웠거든요. 더구나 이 지역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였는데 그 중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금요일에는 사회 불안까지 확산되었어요. 실업자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정부 청사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죠. 현대자동차를 돌려달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뉴스로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현대자동차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심장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3조 원의 투자가 만들어낸 고용과 소비, 세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사만타 위라 장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일시적인 조정 과정이라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매일 늘어나는 실업자 수와 도산업체들이 그것을 증명했죠. 토요일 저녁 현지 친구로부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대가 떠나자 나라가 멈췄다. 그의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요약해 주었어요. 10년간 천천히 쌓아올린 산업 기반이 72시간 만에 무너진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2주일 후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제 휴대폰에 국제전화가 들어왔어요. 그 나라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긴급히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를 내쫓았던 정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수요일 그 나라 대통령이 직접 공개 사과를 발표했어요. 전 국민에게 방송된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충격을 금할 수 없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기업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대통령 특사가 서울로 파견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복귀를 공식 요청하기 위해서였어요. 특사단에는 경제부총리와 산업장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움직인 것이죠. 저도 회의에 배석하게 되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특사단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그들은 현대자동차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어요. 경제부총리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실업률이 20%를 넘어섰고 국가 세수는 30% 감소했다는 것이었어요.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현대자동차 하나가 빠진 것만으로도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산업장관은 더욱 절박하게 말했어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회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대자동차 의료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겼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인도적 위기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어요. 특사단은 구체적인 복귀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들이었어요. 세제 혜택 확대, 토지 무상 제공, 노동 분쟁 중재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심지어 사만타 위라 장관의 사임까지 약속했어요. 저는 그 조건들을 들으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습니다. 오후 5시 현대자동차 회장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진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죠. 특사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들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겠지만 직접 들으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저녁 8시 회의가 끝난 후 특사단장이 저에게 따로 말을 걸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신뢰 회복에는 시간과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3주일 만에 한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72시간 만에 쫓아낸 기업에게 다시 돌아와달라고 무릎 꿇고 부탁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겠죠.